이름도 모를 노숙자의 장례를 대신 치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8년 9월 영등포역 광장 구석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주변엔 빈 소주병 2개와 신문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나이는 51팍. 얼굴엔 수십 년의 풍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무릎까지 헤어진 군청색 점퍼 위로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손등엔 거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한때는 꽤 단정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은 무릎 위에 힘없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곁을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동전 몇 푼을 던지고 갔고 남자는 그것을 줍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 얼굴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마다 오륜기가 나부끼고 방송마다 금메달 소식을 외쳐대던 그 가을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들끓던 서울에서 그 남자는 혼자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무원들도 지나치는 시민들도 그에게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처럼 도시의 그늘처럼 거기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화가 타오르는 서울에서 이 남자의 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습니다. 역 청소부는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끔 뭔가를 중얼거렸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이름 같기도 하고 지명 같기도 했다고. 청소부가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을 때 들린 건 딱 2단어였다고 했습니다. 반월과 진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청소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붙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밤은 그런 식으로 수많은 것들을 모른 척하며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남자에게서 나온 건 달랑 2가지뿐이었습니다. 안산행 편도 기차표 1장, 그리고 낡디낡은 갈색 가죽 지갑 하나. 기차표는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이 남자는 안산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표를 사고도 기차에 오르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 사고 여러 번 포기했던 것인지 왜 못 갔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갑 안엔 돈이 없었습니다. 동전 1푼도. 대신 빛바랜 종이 1장이 조심스럽게 3번 접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위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엔 정자체로 빼곡한 글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산군 반월면 일대부지 매매 계약서. 1979년 4월 17일 국가가 반월공단 개발을 공식 발표하기 꼭 2달 전 날짜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다시 훑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맞았습니다. 이 노숙자의 지갑 안에 안산 땅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이중 안감 속에서는 또 하나의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성식의 요청으로 반월면 부지 매입 자금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함. 서명과 날짜가 분명했습니다. 형사는 선임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위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최창원이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12시간 뒤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명함 1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유품을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과의 관계십니까? 변호사는 잠시 멈추다 답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로펌 이름이 워낙 컸고 서류도 갖춰져 있었으므로 경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름 모를 노숙자의 장례는 서울 도심 가장 좋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국화꽃은 누군가 미리 채워놓았지만 방명록엔 끝내 이름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화환이 있었습니다. 화환 리본엔 이름 대신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라. 변호사 최창환은 빈소를 홀로 지켰습니다. 영정사진도 없는 제단 앞에서 그는 향을 피우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올 때 장례식장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화장하고 나서 유골은 안산 방향으로 뿌려주시오. 이 남자가 끝내 닿지 못했던 그곳으로. 담당 형사는 변호사가 나간 뒤 오래 그 낡은 지갑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산행 기차표, 반월면 땅 문서, 이 2가지가 같은 지갑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남자가 결국 안산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었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자표를 쥔 채 안산에 닿지 못한 남자. 땅 문서를 품은 채 노숙자로 죽은 남자.
그 두 가지 사실 사이에 무언가 긴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형사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인지. 1970년대 초 경기도 안산군 반월면. 당시 반월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버스가 하루 3번밖에 다니지 않았고 포장도로 대신 황토길이 마을을 이었으며 갯벌엔 조개잡이 안악들의 노랫소리가 아침마다 울렸습니다. 개발이라는 말이, 미래라는 단어가 아직 닿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봄이면 갯벌에 물이 들고 여름이면 갈대가 무성했고 가을이면 망둥어를 잡았고 겨울이면 소금기 먹은 바람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반월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흘렀습니다. 기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성식이었습니다. 성식은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수재였습니다. 중학교 수학 선생님은 이 아이는 서울대 갈 놈이라 했고 연장 어르신은 반월이 낳은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노트엔 빽빽한 수식들이 가득했고 어떤 문제도 한번 생각하면 풀어냈습니다. 눈빛이 남달랐고 한 번 잃은 것은 잊지 않는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형제가 6이었고 아버지는 여름 홍수 한 번에 논밭을 모두 잃었습니다. 모내기를 돕고 동생 밥을 먹여보면 어느새 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성식의 서울 유학은 언제나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혼자 남포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을 벗어나리라는 다짐이 그 불빛만큼이나 작지만 꾸준히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오진태였습니다. 진태는 성식 집 바로 옆 이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반월에서 손꼽히는 편이었고 덕분에 어려서부터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공부 대신 사람 다루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선 공손하고 또래 앞에선 형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는 믿을 수 있는 놈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서도 어떤 무리 안에서도 성식 앞에서만은 자신이 두 번째가 된다는 사실. 선생님의 시선이, 어른들의 칭찬이, 마을의 기대가 언제나 성식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진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자리를 내어주고 돌아설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도 손가락 끝이 서늘해지는 그 감각을 진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의 겨울, 성식이 서울 진학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진태도 박수를 쳤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혼자 갯벌을 오래 걸었습니다. 물이 빠진 갯벌에 발자국을 남기며 얼마나 걸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성식 앞에서 진태는 평소와 똑같이 웃었습니다. 서울 가서도 자주 와야 해. 성식이 그래, 당연하지 하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마지막으로 함께 갯벌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단짝이었습니다. 갯벌에서 망둥어를 잡고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논두렁을 달리며 자랐습니다. 진태가 아이들에게 치이면 성식이 나서서 말렸고 성식이 배가 고프다 하면 진태가 어머니 몰래 고구마를 가져왔습니다. 싸움 한 번 없이 20년을 그렇게 붙어 지낸 사이였습니다. 반월 사람들은 그 둘을 늘 한 쌍으로 기억했습니다. 성식과 진태, 진태와 성식, 언제나 같이 있었습니다. 1978년 봄, 성식이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몇 년을 보내며 전혀 다른 눈을 갖게 됐습니다. 국가개발계획 도면을 볼 줄 알게 됐고 행정공문서를 읽는 법을 익혔으며 어느 지역에 무엇이 들어오면 땅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선배가 야근 중에 했던 말이 늘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돈 버는 건 결국 땅이야. 그리고 어느 날 농림부 내부 배포 공문서 안에서 반월면이라는 세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성식은 그날 밤 진태를 갯벌로 불렀습니다. 갈대밭이 바람에 눕고 멀리서 조수 드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성식은 진태에게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갯벌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3년 안에 공단 들어온다. 그 당 지금 사두면 우리 평생 걱정 없어. 진태는 그 손가락 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갯벌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성식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눈도 빛났습니다. 다만 그 빛의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나 혼자는 못해. 내 이름 빌려야 해. 대신 절반은 내 거야. 진태는 잠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크게 웃으며 성식의 등을 탁 쳤습니다. 형제 사이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 하자. 진태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갯벌 위에서 20년 친구가 약속을 나눴습니다. 갯벌이 조용했습니다. 갈대만이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성식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빚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홍수 이후 마을 어르신에게 빌린 돈, 동생 학비를 위해 각출한 갯돈, 거기에 서울 생활비 대출까지. 그렇게 쌓인 채무는 성식이 공식 문서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순간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기성식이라는 이름은 곧 빚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식은 진태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돈은 댈게. 땅은 내 이름으로 사두자. 개발되고 나서 절반씩 나누자. 성식이 돈을 만들어 온 방식은 대담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서울 시절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3명에게 내부 정보를 조심스럽게 흘리고 그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5년간 모아온 자신의 전 재산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목돈으로 반월면 갯벌 인근 핵심 부지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계약서에 올라간 이름은 오진태였습니다. 성식은 진태 앞에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설명했고 진태는 담담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식은 이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몸으로 익힌 원칙이 있었습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2대, 서류는 반드시 남긴다. 투자금을 보내준 건설업자 1명에게 별도로 부탁해 이성식의 요청으로 반월면 부지 매입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공증은 없었지만 서명과 날짜가 분명한 서류였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종이는 남는다. 성식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3번 접어 지갑 이중 안감 사이에 끼워뒀습니다. 손가락으로 안감을 꼼꼼히 눌러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진태는 그 확인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성식이 말하지 않았으므로 1979년 4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성식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후엔 우리 둘 다 서울 가서 집 살 수 있어. 진태는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래. 그 짧은 대답이 그날 밤은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2달 뒤인 1979년 6월, 정부는 반월공단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식이 사둔 3필지는 정확히 공단 핵심 진입로 부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부터 땅값이 뛰었습니다. 팔라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식은 팔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완공될 시점에 맞춰 매각하면 지금의 수십 배가 될 거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아직 팔면 안 돼. 3년만 더 기다려. 그대 나눠 갖자.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 진태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땅 이야기가 나올 때면 순간적으로 굳는 턱선, 말이 길어지다 멈추는 저녁 시간들. 어느 날 밤 진태는 혼자 술을 마시다 중개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당 지금 팔면 얼마나 받겠소? 사장이 금액을 말하자 진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식이 말한 3년 후 수십 배가 아니어도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자기 이름으로 된 땅에서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성식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날 밤 진태는 혼자 갯벌 근처를 걸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갯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에 성식과 함께 서서 미래를 그리던 그 자리. 진태는 거기 서서 오래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왔습니다. 이 땅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 서울 사람도 법원도 세상 누구도 그것을 모른다. 성식만 알고 있다. 성식 하나만. 진태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2번째 밤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3번째 밤엔 더 자연스럽게. 사람은 한 번 그런 생각을 하면 2번째는 더 쉽게 합니다. 3번째는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태는 그 여름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진태의 내면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언제나 2번째였습니다. 이 당도, 이 기회도, 이 설계도도 결국 성식이 먼저 그랬습니다. 자신은 도장만 찍었습니다. 기름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단이 완공되고 돈이 쏟아져도 진태는 절반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식이 허락하는 만큼만, 성식의 그늘 아래서 평생. 그 생각이 처음으로 무겁지 않게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했습니다. 성식은 그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설계대로 모든 것이 맞아들어가는 흥분 속에서 진태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땅이 성식 것이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었습니다. 등기부엔 오직 오진태의 이름만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식이 지갑 속에 끼워둔 그 작은 종이 하나를 진태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빈틈을 만들어내는지를 성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진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찍히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면 이 땅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성식이 사라져주기만 한다면 1980년 초봄 공단 착공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성식과 진태는 함께 갯벌 쪽 땅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낮 동안 비가 내렸고 수로 주변 흙이 무르게 녹아 있었습니다. 성식은 랜턴을 들었고 진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 땅에 서 있었습니다. 성식은 만족한 눈으로 어둠 속 부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공단 진입로가 나고 저기엔 상가 건물이 들어올 거라고 손가락으로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친구들의 침묵이 있었고 갯벌 바람이 흘렀습니다. 성식은 그날 저녁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설계한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어두워진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로 옆좁은 비탈길을 걷다가 성식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미끄러지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돌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둔탁한 소리가 한 번 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태가 달려갔을 때 성식은 의식을 잃고 물과 가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태는 멈췄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성식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손에 든 랜턴 불빛이 흙 위에 길게 누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갯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눕고 조수가 찼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성식의 손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태의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밀려왔습니다.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은 언제나 두 번째였다는 것. 선생님의 눈길이, 어른들의 칭찬이, 마을의 기대가 언제나 성식에게 먼저 닿았다는 것. 성식이 서울 합격 소식을 했던 날 밤, 혼자 갯벌을 걸었던 그 어둠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당도 성식이 설계했습니다. 돈도 성식이 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완공되고 돈이 들어와도 진태는 절반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식의 그늘에서 평생.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만 빼면 성식이 항상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투자금 출처를 기록한 메모가 함께 들어있는 봉투. 그것만 없으면 이 땅이 성식 것이었다는 증거는 세상에 남지 않습니다. 오진태의 이름만이 등기부에 남습니다. 랜턴,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갈대를 눕혔습니다. 성식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르면 깨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를 부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진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없어. 성식이 깨어나면 이 모든 건 끝이야. 다시 절반이야. 다시 두 번째야. 평생. 진태의 손이 천천히 성식의 품 쪽으로 향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자신의 점퍼 안쪽에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진태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식의 낡은 가죽 지갑 이중 안감 속에 끼워진 흑이선은 봉투 안에 없었습니다. 성식은 그것을 언제나 지갑 깊숙이 따로 보관해왔습니다. 그 지갑은 그날 밤 내내 성식의 몸에 있었고 진태는 끝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진태는 성식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취중에 수로에 빠진 것 같다고. 사흘간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성식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신원을 밝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태는 성식의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울음이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봄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오진태 명의의 새 필지엔
당시 시세로 7억 원 넘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공단 완공 이후 나머지를 매각하면 최종 50억에 달하는 수익이었습니다. 진태는 그 돈으로 안산 신도시에 건물 2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엔 자수성가한 안산의 사업가로 소개됐습니다. 성식의 어머니는 그 뒤로도 오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오면 혹시나 하고 돌아보곤 했습니다. 진태는 이따금 그 어머니를 찾아싸리며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성식이 꼭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진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진태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진태는 그 뒤로 이따금 갯벌 쪽을 혼자 걷곤 했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어두워진 뒤에 아무도 모르게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수행원들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런 날 다음 날 아침 진태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장아들로 자란 그 사람이, 안산의 사업가가 된 그 사람이 매일 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988년 여름 그 사람이 안산에 나타났습니다. 다 헤어진 군화를 신고 때가 낀 점퍼를 걸친 채 안산역 광장에 내려선 남자. 그의 눈은 두리번거렸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봤던 냄새,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바람 소리.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개벌 냄새, 황토길,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람의 결. 이 땅이 자신과 연결된 무언가라는 느낌이 몸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성식이었습니다. 성식은 사고 이후 8년을 떠돌았습니다. 수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뇌를 심하게 다쳐 기억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해 부두, 대구 재래시장, 광주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말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라 불렀습니다. 그는 그 이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몰랐으므로 무엇이라 불리는지도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밤에는 손끝에서 이상한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손의 감각, 숫자를 다루는 손의 감각. 어느 쉼터 봉사자가 종이와 연필을 쥐어줬을 때 성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과 각도, 숫자들, 도면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을 머리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꿈에서 갯벌이 나왔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눕는 장면, 검은 물이 들어오는 장면.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 장면. 잠에서 깨면 다 사라졌지만 가슴 어딘가에 그 바람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성식의 발이 안산역으로 이끌렸습니다. 역에 내렸을 때 광장 주변은 개발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쇠와 먼지의 냄새. 그런데 그 아래로 아주 깊은 곳에서 갯벌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감각으로. 크레인 소리, 공사 먼지, 새로 올라간 상가 건물들. 성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공단 방향으로 걸어가다 담벼락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바닥을 콘크리트 벽에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이 흙이 자신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역광장 건너편의 검은 외제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색 양복에 금 넥타이 핀을 단 풍채 좋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고 수행원에게 둘러싸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동네 실세였습니다. 이름이 붙은 건물, 이름이 붙은 주차 구역. 이 도시의 많은 것들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오진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과 10m 거리였습니다. 진태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졌습니다. 맞은편 넝마 차림의 노인. 흘러내린 눈꺼풀 아래 그 눈빛. 줌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그 손가락의 모양이, 그 눈 사이의 거리가. 8년이 지났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성식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진태의 뇌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 동안 그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m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넝마를 걸치고 발은 질질 끌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성식은 진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생각했는지 눈을 피하며 역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진태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행원이 사장님 하고 불렀지만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이 군중 속으로 섞여들 때까지 8년 동안 잠든 줄 알았던 공포가 그 뒷모습 하나에 한꺼번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낮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사람 어디 가는지 따라가 봐. 그것은 도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진태는 뒷좌석에 등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쥐어졌다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룸미러로 사장의 얼굴을 한번 봤다가 조용히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일정을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진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불을 켜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안산의 야경이 내려다보였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온 도시, 자신의 이름이 붙은 건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식의 설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진태는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성식은 사흘 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영등포역 광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안산행 기차표를 품에 안고 아직 타지 못한 기차를 기다리다가 성식은 안산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옛갯벌 근처를 배회하고 공단 담벼락을 오래 쳐다보다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밥은 역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먹었고 밤엔 역 벤치에서 잤습니다. 진태가 보낸 사람들이 멀찍이 그 뒤를 밟았지만 성식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벌 담벼락 앞에 오래 서서 콘크리트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공단 진입로가에 쪼개 앉아 흙을 손가락으로 파봤습니다. 갈대밭이 남아있는 구석을 찾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감각이 기억을 앞질렀습니다. 이 냄새, 이 흙, 이 바람. 이것이 자신과 연결된 무언가라는 느낌이 몸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성식은 갯벌 근처 낡은 방파제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물이 들고 빠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눕고 일어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진태가 보낸 사람은 멀리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성식은 그날 저녁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글씨는 더디게 나아갔습니다. 쓰다 멈추고 다시 쓰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쓴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사람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성식은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진태의 부하가 올린 보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특별한 움직임 없음. 서울 방향 탑승. 진태는 그 보고를 받고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진태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인 청말을 꺼냈습니다. 만약에 오래전에 내 이름으로 매입한 토지 관련해서 누군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원 매입 자금의 출처가 타인으로 입증되고 명예 신탁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실소유권 분쟁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금 제공자가 살아있거나 그 유족이 있다면. 진태의 손이 탁자 밑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서류.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8년 전 그날 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랜턴, 불빛, 쓰러진 성식, 봉투를 꺼내고 돌아서고 지갑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그날 밤 성식의 품에서 계약서, 봉투를 가져갔다고 확신했습니다. 다 챙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환감 속에 건설업자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가 따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성식이 말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확인서가 발견됐습니다. 10년 가까이 지갑 안감 속에 접혀있던 그 종이가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 소식은 변호사 최창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최창환이 달려간 건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증거를 확보하고 성식의 가족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빈소와 파한 리본에 적힌 용서하라는 어쩌면 최창환 자신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듬해 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성식의 여동생이 원고였고 투자금을 댄 건설업자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원은 오진태 명의 부동산 전체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은 3년이 걸렸습니다. 진태 측 변호인은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자 아들이 가져온 서명 확인서와 당시 사무소 동료의 진술이 더해지자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진태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담담했고 다음엔 굳었고 마지막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날 밤 갯벌에서 봉투를 꺼내 점퍼 안에 넣던 그 순간부터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1991년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진태의 재산 전부가 이성식 유족에게 귀속됐습니다. 건물 2채, 현금 자산, 그 땅에서 나온 모든 수익까지. 진태는 사기와 명예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고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던 날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던 수행원들도 사업 파트너들도 인사를 건네던 지역 유지들도 그리 따랐던 건 진태가 아니라 진태의 돈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기 직전 방청석에 앉은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식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태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태는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성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 사이의 거리가, 그 귀의 모양이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법정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2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날 밤, 진태는 혼자 안산역 광장에 나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도 입지 않고 나온 그는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광장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3년 전 성식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자리, 역 계단 앞 공터에 서서 오래 주변을 내려다봤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광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던 그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 언저리를 건드렸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 서기가 출력해준 수첩 복사본이었습니다. 성식이 쓴 그 마지막 문장. 그는 그것을 꺼내 한번 펴봤다가 다시 접어넣었습니다. 성식의 여동생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한 유품 중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 중 어느 시기부터 성식은 그 수첩에 이따금 몇 글자씩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갯벌, 반월, 진태, 기차. 뒤죽박죽이었고 맥락도 없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엔 같은 단어를 3번씩 반복했었고 어떤 날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왔다가 다시 달아나는 사람의 피체처럼 글씨는 때로 또렷했고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태야, 난 내가 가졌으면 했다. 언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글씨는 떨렸고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그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이 수첩의 내용이 낭독될 때 방청석이 한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식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던 그 어느 순간에도 진태를 향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갯벌에서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던 그 밤의 기억이 마지막까지 원망보다 먼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진태는 종이를 한번 펴봤다가 천천히 다시 접었습니다. 더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깊이 밀어넣고 광장 너머 어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갯벌이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와 상가 건물이 들어선 그 방향, 성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3년 안에 공단 들어온다 했던 그 방향.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후회도. 다만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식에게 남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